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고 훈련할 주제는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성희롱 가해자 교육에서 공감은 단순한 친절의 덕목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핵심 역량입니다. 공감을 배우고 훈련한다는 것은 내가 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행동을 바꿀 수 있게 하는 과정입니다. 1단계 감정 이해입니다. 공감의 출발점은 감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감정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표현하거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타인의 감정은 별것 아닌 것처럼 쉽게 넘기거나 그건 내가 예민해서 그래라고 평가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희롱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느낀 감정입니다. 아무리 가해자가 농담이었다, 좋은 의도였다라고 말해도 피해자가 수치심, 불쾌감,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다면 그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감정을 세밀하게 구분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노, 불쾌감, 무력감, 모욕감, 두려움, 슬픔 등 다양한 감정 단어를 통해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느꼈을지를 짐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공감 훈련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2단계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대, 문화, 개인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괜찮았다는 말이 항상 옳은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내 어깨를 툭 치는 행동이 나에게는 아무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 행위가 갑작스럽고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농담이라고 던진 말이 어떤 이에게는 하루 종일 마음을 무겁게 짓누를 수 있습니다. 공감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에서 생각하는 것, 즉 만약 내가 그 상황을 겪었다면 어떤 기분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자리에서 상상해보는 훈련은 나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는데 매우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3단계 행동 조절로 연결하기. 마지막 단계는 행동 조절입니다. 아무리 감정을 이해하고 타인의 입장을 헤아렸다고 해도 그것이 실제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공감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통해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불편함을 표현했을 때 그렇게 예민하게 굴지 마라고 말하는 대신 내가 불편했다면 미안하다, 앞으로 주의하겠다라고 반응해야 합니다. 사소한 농담이라도 누군가가 웃지 않고 굳은 표정을 지었다면 즉시 멈추고 상황을 돌아봐야 합니다. 또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괜찮을까? 를 먼저 생각하고 동의 없이 손을 대지 않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행동 조절은 단순히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존중받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내가 한마디를 조심함으로써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고 안전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나 자신과 조직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우리가 다룰 공감 훈련의 목표는 3가지입니다. 첫째, 감정을 이해하는 것. 둘째,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셋째, 그것을 실제 행동 조절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꾸준히 훈련하면 우리는 단순히 성희롱을 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 상대방을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감 능력은 단기간에 완성되는 기술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습하고 실천해야 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훈련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희롱 문제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바로 감정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냥 가볍게 농담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단순한 친근함을 표현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 행동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고 마음속의 분노, 불쾌감, 모욕감, 심지어 무력감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의도로 행동했느냐가 아니라 상대방이 그 행동을 통해 어떤 감정을 느꼈느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정을 세밀하게 언어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강의실 앞에 보드에 여러 가지 감정 단어를 적어두겠습니다. 분노, 수치심, 불쾌감, 모욕감, 두려움,
무력감, 상처, 서운함, 좌절, 혼란, 답답함, 당황스러움, 무시당함, 배신감, 고립감 등 다양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감정을 그냥 기분 나쁘다 정도로 뭉뚱그려 표현하고 넘어가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훨씬 더 다양하고 구체적입니다. 그 차이를 언어로 구분하고 표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께서도 잠시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편했던 순간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정확히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단순히 짜증났다라는 한마디로 정리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무시당한 느낌일 수도 있고 존중받지 못했다는 상실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식의 거리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 그 경험을 떠올리면서 보드에 적힌 단어 중 하나를 골라 마음속으로 매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의 감정을 명확히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면 상대방의 감정도 결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가해자들이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하지만 정작 피해자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는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공감 능력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내 마음을 이해하는 훈련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 감정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감정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던 경험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그때 느꼈던 감정을 단어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회의 중에 내 말을 끊었을 때 나는 단순히 화가 났다가 아니라 존중받지 못했다, 내가 무시당했다라는 감정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친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실망했다라는 표현 뒤에는 사실 소외감을 느꼈다,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라는 감정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떠올린 감정을 스스로에게 한번 말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만 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때 무시당했다고 느꼈어. 나는 그때 불쾌했어. 나는 수치스러웠어. 이렇게 구체적인 단어로 자신의 감정을 정의하는 순간 막연했던 경험이 분명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 훈련은 단순히 과거의 경험을 되짚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누군가의 행동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을지를 더 잘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료의 외모를 평가하는 말을 했을 때 상대가 웃지 않고 침묵한다면 이제는 단순히 별일 없겠지라고 넘어가지 않고 혹시 불쾌했을까? 무력감을 느끼진 않았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의 시작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하고자 하는 것은 감정을 알아차리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표현할 줄 알아야 타인의 감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해야 비로소 내 행동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작은 단어 하나를 고르는 이 훈련이 앞으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방식, 그리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나는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되돌아봄이 아니라 공감 훈련에서 반드시 필요한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사건을 겪을 때 감정을 명확히 표현하기보다 그냥 기분이 나빴다, 화가 났다라고 뭉뚱그려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감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화가 난 상황이라도 어떤 경우에는 무시당했다는 분노일 수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창피함에서 비롯된 수치심일 수 있으며 때로는 불안감에서 오는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묘하고 다양한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면 내 마음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고 상대방 역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언어화되지 않은 감정은 공기 중에 흩어지는 소리와 같아서 듣는 사람의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반면 구체적인 단어로 표현된 감정은 상대에게 선명하게 전달되고 그 순간 상대방은 내가 경험한 고통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와의 갈등 상황에서 혹은 일상적인 대화 중에 마음이 불편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때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를 다시 묻고 그 감정을 단어로 붙여보세요.
예를 들어 친구가 내 말을 끊었을 때 단순히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존중받지 못했다는 서운함을 느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상사가 농담처럼 내 외모를 언급했을 때 단순히 짜증이 아니라 모욕감과 동시에 조직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을 느낀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붙잡는 순간 경험은 단순한 기분 나쁨이 아니라 명확한 의미와 맥락을 가진 사건으로 재해석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단순히 자기 이해를 넘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힘을 발휘합니다. 상대방이 나는 그때 수치스러웠어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은 그 고통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기분 나빴다라고 할 때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감정을 언어화하는 것은 곧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건네는 행위입니다. 나는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라는 질문은 단순히 피해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필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과거에 누군가에게 했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상대방이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를 상상해 본다면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말과 행동은 순간이지만 그로 인해 생긴 감정은 오랫동안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구체적으로 언어화하고 그것을 서로에게 표현하고 공유하는 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존엄한 인간관계를 지켜내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훈련을 통해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재발 방지의 첫걸음이고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만드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피해자의 감정을 이해하는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성희롱 문제에서 가해자들이 흔히 하는 말 중 하나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행동은 의도와 상관없이 성희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훈련을 해보려 합니다. 먼저 간단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친근함의 표시로 팔을 툭 쳤다고 합시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별것 아닌 행동이고 오히려 친밀감이나 격려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전혀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신체 접촉을 당한 피해자는 불쾌감을 느낄 수 있고 관계에 따라서는 위협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학교처럼 위계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 훨씬 더 크게 다가와 무력감이나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했는가가 아니라 상대가 어떻게 느꼈는가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감정 매칭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적절한 단어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보드에는 다양한 감정 단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불쾌감, 수치심, 당황스러움, 모욕감, 무력감, 두려움, 위협감, 서운함, 소외감 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니고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각자 떠오른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점심시간에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너는 아직도 결혼 안 했냐? 라고 묻습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대화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이 반복되면 압박감을 느끼거나 조직 안에서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팀장이 부하 직원에게 일 좀 제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서류를 책상 위로 던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팀장의 입장에서는 일을 더 잘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직원이 실제로 느낀 감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서류를 던지는 순간 피해자는 단순히 지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지 못했다는 모욕감을 느낍니다. 공개적인 자리였다면 수치심과 창피함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서류가 날아오는 그 짧은 순간에조차 위협감을 경험할 수 있고 내가 안전하지 않다.
나를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무력감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부장이 부하 직원의 어깨를 주먹으로 치며 농담을 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친근함이나 격려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전혀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불쾌감이나 위협감을 느낄 수 있고, 특히 권력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는 무력감이나 긴장감을 크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업무 공간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례입니다. 팀장이 단체 채팅방의 농담이라며 성적인 이미지를 공유하는 경우입니다. 가해자는 분위기를 전환하거나 웃음을 주려고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모욕감과 불편함, 수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집단적인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행동을 경험하면 조직 안에서 고립되거나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더 큰 심리적 상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행동이라도 가해자가 생각하는 의미와 피해자가 실제로 느끼는 감정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감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례를 들으면서 떠올린 감정 단어들이 곧 피해자의 시선에서 본 진짜 경험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별것 아닌 행동이라고 생각했을지라도 상대방에게는 큰 불편함과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의 의미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겪은 상대방의 감정 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상대방은 이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피해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 능력을 키우며 재발을 막는 가장 중요한 훈련입니다. 우리가 성희롱 문제를 다룰 때마다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왜 문제냐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장난으로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혹은 친근함을 표현하려 했다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행동의 의도가 아닙니다. 그 행동을 받은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이것이 성희롱 판단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단순히 법적 판단을 넘어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말은 결코 상대방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고 다시 한번 상처를 주는 말이 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는 의도가 아니라 감정에 초점을 두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가 아니라 내가 불편했다면 미안하다라고 말해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감정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농담이 누군가에게는 아무렇지 않을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하루 종일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별일 아닌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상대방의 감정을 기준으로 행동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내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감정을 일으켰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상대방이 불편하다고 표현했을 때 진심으로 그 감정을 인정하고 존중했는가?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달라져야 합니다. 행동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 감정이 기준이라는 이 원칙을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중심에 두는 것. 그것이야말로 공감의 시작이고 재발 방지의 출발점입니다. 공감은 단순히 안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것을 언어로 인정하며 마지막에는 상황을 개선하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오늘은 그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훈련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상대방의 감정을 알아차리기입니다. 상대방은 직접적으로 나는 지금 불편해라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표정이 굳어지거나 목소리가 낮아지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으로 불편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읽어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한 말에 상대방이 웃지 않고 조용히 있는다면 아, 저 사람이 불편했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감은 바로 이런 관찰에서 출발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감정을 인정하기입니다.
알아차리기만 하고 넘어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언어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변명이나 자기 해명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낄 줄은 몰랐어. 내가 불편했다면 미안해. 내가 그렇게 느꼈구나. 이해해. 이런 말은 짧지만 큰 힘을 가집니다. 반대로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라고 말하면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다시 상처를 주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대응하기, 즉 상황을 개선하려는 말과 행동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공감은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는 농담할 때 조심할게.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 불편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와 같은 구체적인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말로만 끝내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번에는 똑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진짜 공감입니다. 이제 짧은 역할극을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동료에게 외모에 대한 발언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상대방은 웃지 않고 불편하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가해자의 잘못된 반응은 그냥 농담인데 왜 그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응하면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는 꼴이 됩니다. 올바른 반응은 그런 말이 불편했구나. 미안해. 앞으로는 조심할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감정을 인정하고 개선 의지를 보이는 것이 바로 공감의 3단계를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피해자는 불편한 상황을 표현하고 가해자는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대응하는 3단계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몇 분간의 연습이지만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몸으로 익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공감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훈련으로 키울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점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상대방의 표정과 말투를 관찰하고 감정을 인정하며 개선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불필요한 갈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감정 알아차리기, 감정 인정하기, 대응하기, 이 3단계를 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재발 방지 교육에서 우리가 반드시 익혀야 할 공감 능력입니다. 이제는 오늘 배운 내용을 나 자신에게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단순히 지식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행동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가 어떤 태도와 행동을 해왔는지를 점검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돌아보는 순간이 변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평소 대화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며 대화를 나누었는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지는 않았는가? 혹시 상대가 불편해하는 눈빛이나 어색한 웃음을 보였는데도 대화를 이어간 적은 없는가? 분위기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간 경험은 없었는지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상대방이 불편하다는 신호를 보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가입니다. 불편 신호는 꼭 말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표정이 굳거나 목소리가 낮아지거나 대화에서 조용히 빠져나오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 신호를 존중했는가 아니면 예민하다고 치부하며 무시했는가를 솔직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단순한 농담이었을지라도 상대방은 하루 종일 불쾌감을 느끼며 괴로워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가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 기준을 나는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떤 점을 바꾸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다짐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표정을 더 자주 살피겠다. 불편하다고 하면 즉시 멈추겠다. 외모 대신 행동을 칭찬하겠다와 같이 구체적인 다짐을 적어두면 좋습니다. 이 자기 점검은 단순한 형식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나의 과거 행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변화를 다짐하는 진지한 시작점입니다. 교육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오늘 내가 마음속으로 적어둔 점검과 다짐이 내 행동을 지켜주는 작은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크고 거창한 계획보다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다짐이 필요합니다.
이 작은 다짐이 쌓여야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약속을 스스로에게 해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대방의 표정을 더 세심하게 관찰하겠다. 대화할 때 웃고 있는지, 불편해하는지, 말수가 줄어드는지를 살펴보겠다는 다짐입니다. 표정과 태도에는 상대방의 진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겠다고 스스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불편하다고 하면 즉시 멈추겠다.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변명하지 않고 우선 멈추겠다는 다짐입니다. 그 순간 멈추는 것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작지만 구체적인 다짐을 적어두면 실제 상황에서 내 행동을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교육이 끝나고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오늘 내가 세운 약속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작은 다짐은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반복될수록 습관이 되고 결국은 재발 방지로 이어집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감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우리는 오늘 상대방의 감정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어떻게 인정하며 또 어떻게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핵심 문장을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상대방이 느낀 감정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면 결코 공감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사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느꼈구나라고 인정하는 순간 대화의 방향은 바뀌고 관계는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해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감정을 모른 척하면 또 다른 피해를 나눈다. 불편하다는 신호를 외면하면 피해자는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한 번은 직접적인 행동으로 인한 고통이고 또 한 번은 그 감정이 무시되면서 생기는 고통입니다. 결국 피해자의 감정을 모른 척하는 태도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새로운 피해를 만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교육을 통해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가야 할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공감은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점, 그리고 감정을 무시하거나 모른 척하면 또 다른 피해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제 여러분 각자가 마음속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어떻게 실천할지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앞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겠다. 불편하다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겠다. 이런 짧은 다짐 한 줄이 내 행동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한 교육 내용을 각자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육은 강사가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생이 직접 자신의 언어로 정리할 때 비로소 의미가 완성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간단합니다. 오늘 배운 점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내가 꼭 실천하고 싶은 행동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잠시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정리하셔도 괜찮고 원하신다면 짧게 한두 문장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정답이나 모범 답안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과 행동에 적용할 수 있는 나만의 문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상대방의 표정을 잘 관찰해야 한다는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화할 때 표정을 먼저 살피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불편하다고 하면 즉시 멈추겠다는 다짐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농담이라도 상대가 불편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농담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의 마지막을 내가 직접 정리하고 다짐으로 남기는 것은 작은 문장 하나지만 행동을 바꾸는 강력한 계기가 됩니다. 지금 떠오르는 생각을 솔직하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다짐을 들으며 우리는 이 공간을 존중과 책임의 약속으로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